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딥러닝 관련된 수학 시리즈의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리니어 알지브라에 관련된 강의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리니어 알지브라는 선형대수라고 했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바로 요 앞전 강의에서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선형대수의 역사, 그다음에 뭐 표기법, 그리고 뭐 행렬의 뭐 종류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거보다 약간 조금 더 힘든 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행렬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연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리고 요게 단데요. 요게 단데 요 행렬만 먼저 요게 단데 마지막에 리니어 이퀘이션이 있어요. 연립방정식, 선형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요거를 행렬 연산을 통해서 풀이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행렬에 관한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선형 대수를 이루는 두 개의 큰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매트릭스 행렬이란 거고, 또 하나는 벡터라는 게 있는데, 벡터는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제 모든 강의는 유튜브 동영상 링크, 뭐 제목,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PPT 슬라이드, 그리고 뭐 소스 코드를 썼으면 소스 코드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GitHub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동영상 설명하는 칸 있죠. 밑에 보면 거기 더보기 클릭하시면 거기다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된 부분들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하겠죠? 하지만 하시면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행렬 연산의 종류가 어떤 건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수체계에서도 연산 종류가 있죠.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뭐 나머지도 있고 많죠. 행렬에도 연산의 종류가 좀 있습니다. 연산 종류를 보면 대표적인 게 더하기 빼기, 그 다음 곱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나누기는 없어요. 네. 나누기를 하려면 뭐 분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같은 뜻이 되겠죠. 곱하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배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행렬과 행렬을 곱하는 그런 연산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행렬에서. 이번 강의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썼던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복사에다 붙여 놓은 건데요. 여기 매트릭스들이, 여기 웨이트들이 있죠. 웨이트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하나의 행렬로 표시되고, 입력값, 그 다음에 바이어스 값,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이어별로 선형돼서 행렬 연산이 매트릭스하고 벡터 연산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로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딥러닝 네트워크는 뭐다? 네, 행렬 곱하기다, 선형대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 있죠, 마킹해 놓은 부분들, 이 마킹해 놓은 부분들이 실제로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라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렬의 곱하기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뭐 생략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고딩 때 좀 배웠던 내용들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자,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처음에 더하기 빼기가 있다고 하니까 더하기 빼기를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얘는 너무 간단해요. A라는 행렬, 대문자로 썼으니까 B라는 행렬에 대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데 각각의 원소들을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빼서 요 가로 표시가 행렬의 표시죠. 행렬의 정의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가로로 묶어주면 된다. 행렬로 처리하면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가 이런 행렬이라고 쳐봐요. 1, 2, 3, 4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고 B라는 행렬이 이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예요?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더하기니까 더하기 연산을 쭉 해주면 되죠. 1은 5랑 더하고 2는 여기 6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더해서 쭉 써준 다음에 이렇게 행렬 표시를 해주면 되죠. 이거가 생략될 수도 있고 다른 기호를 쓸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소가로를 위주로 많이 쓸 거예요. 빼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간단하게 각각의 엔트리들을 빼주면 되죠. 엔트리 또는 엘리먼트라고 얘기하는 걸 빼서 결과값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행렬에 더하기 빼기 하려면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가 각각 똑같아야 가능하겠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다고 했는데 곱하기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상수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수배를 스칼라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칼라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스케일링에서 나오는 스케일러, 스칼라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행렬에 있어서는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만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떤 행렬이 있으면 상수를 어떤 숫자 값을 곱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는 어디서 오냐면 실수의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얘가 확대될 수도 있어요. 복소수까지. 근데 이렇게 하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요 스칼라 값, 상수 값들을 곱해주면 됩니다. C는 그냥 어떤 상수예요. 컨스탄트 넘버 상수. 얘는 매트릭스가 되면 안 되겠죠. 매트릭스입니다. 행렬이 아니다. 그냥 숫자, 하나의 숫자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예제를 들어보면 너무 쉬워요. 뭐 이런 행렬이 A라는 행렬이 있으면 여기다가 3이라는 상수는 3은 실수의 하나의 원소이죠. 3 곱해주면 각각에다가 3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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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원소들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얘가 그러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 걔도 행렬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얘죠. 얘가 약간 좀 까다롭죠. 행렬과 행렬의 곱. 먼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식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곱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A라는 행렬이 있는데 뭐 2 곱하기 3 사이즈가 2행 3열이고 B라는 행렬이 있는데 3행 2열이다. 이런 행렬을 A 곱하기 B를 한다고 해서 나온 행렬 값이 행렬을 C 행렬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 일단 가로를 쳐주고 여기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곱할 때 어떻게 곱하냐면 행열이니까 각각의 행과 각각의 열을 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행과 1열을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행 1열을 곱해 주는 건데 각각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7 한 다음에 그러면 7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9 한 다음에 더해주고 3 곱하기 11 한 다음에 더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을 여기 1행 1열이니까 1행과 1열을 곱했으니까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8 이런 식으로. 그러면 1행 2열도 있겠죠. 1행 2열. 그러면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1행 2열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2행 2열도 있겠죠. 여기도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 관련된 거. 2행하고 1열. 2행 1열이니까 어디로 와요 얘는? 여기로 와야 되죠. 각각의 원소끼리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136이더라. 그러면 여기다 써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 곱한 게 어디가 있죠? 이거 곱하기 이거 2행 곱하기 2열.
그래서 2,2 위치로 오면 되죠, 여기로. 그러면 각각을 곱한 값을 다 더해서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행렬과 행렬의 곱셈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A하고 B하고 우리 곱했던 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좀 전에 썼던 건데 요거를 좀 더 확장시키면 행렬의 크기가 m 곱하기 n이라고 해보고 B라는 행렬이 n 곱하기 뭐 P라고 한다면 요 n이라는 값하고 여기랑 여기 곱하는 대상 다음 행렬의 요 열의 개수하고 행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쭉쭉쭉 이거랑 이거랑 쭉쭉 원소들끼리 곱해서 다퉈야 되는데 원소들이 쌍이 안 맞으면 곱하기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쌍 크기를 맞춰주는 게 요 n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m열이 m 행이 요 m으로 날라오고요. 곱하기 두 번째 행렬의 열의 개수가 결과의 열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2 곱하기 3 행렬 곱하기 3 곱하기 2 행렬이었죠. 네. 요 예를 들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는 얘가 날라오고 C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얘가 날라오니까 2.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행렬의 쉐입이죠. 모양 아니면 크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고딩 때 우리 살짝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중요성에 대해서 왜 얘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얘가 여러분들이 신경망을 들어가게 되면요 은직 계층들이 쭉 있죠. 여기 히든 레이어 계층들이. 그럼 여기서 다양한 연산들을 하거나 이거를 변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쭉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그러면 각각 여기서 어떤 선형대수 연산을 하고 행렬 연산을 하고 쭉쭉쭉 나가는데 여기서 나올 때 입출력의 크기를 맞춰줘야 될 때가 있죠. 입출력의 크기가 맞지 않으면 쭉쭉쭉 갑자기 시작하다가 딥러닝 막 시작했는데 컴퓨터가 꺼집니다. 꺼지면서 에러가 나와요. 에러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질 겁니다. 텐서 연산을 한다고 하는데 텐서는 아직 모르셔도 되죠.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에러들이 발생을 했을 때 대부분 초기에 실수하는 것들이 요게 아주 간단한 건데 요거를 못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님 겁나 간단한데 그거를 못 맞추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나요? 네, 엄청 많아요.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행렬이다, A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주로 2 곱하기 3 곱하기 뭐 5다. 이런 행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렬이 겹쳐 있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행렬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 중첩되어 있는 행렬, 3차원 행렬이 되는 거죠. 보면은 주로 뭐 숫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런 블록들하고 어떤 블록들하고 막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요 입출력 구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해를 못하면 딥러닝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는데 딥러닝 엔지니어예요. 인공지능학과 나와가지고 너 잘하냐? 노기석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에 맞는 최적화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축해봐. 그래서 막 구축을 하려는데 자꾸 에러 나는 거죠. 그때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요거 사이즈를 못 맞추는 거예요. A, B, C 그다음에 뭐 X, Y, Z라는 축이 있는데 서로 곱할 때 쫑나는 거죠. 곱할 게 없어. 사이즈 계산을 못하면. 그럴 때 제일 많이 씁니다. 딥러닝에서는. 그래서 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선형대에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서는 뭐 할 거냐면 딥러닝 시리즈에 가면 텐서 연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건데 그거 가기 전에 미리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왜 쓰이는지 몰랐어요. 야, 이게 중간에 사이즈가 똑같다는데 똑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지? 네, 요거 나중에 딥러닝 설계할 때 이거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개고생 하십니다, 진짜. 바보 소리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딥러닝은 안 돌아가고 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요거랑 요거는 같아야 된다는 거하고 요 끝에가 시작하는 거하고 끝에가 모양이 된다. 요 위치로 와서 최종적으로 모양이 된다. 이런 거죠.
자,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수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좀 전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얘가 곱해서 일행 일열 곱한 거니까 얘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소끼리 곱해서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해도 엄청 길잖아요. 길게 다 쓰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수식으로 쓰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저는 수식 싫은데요. 그래도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다 수식으로 써놓으니까 얘는 행렬을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행렬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줘요. 파이썬 패키지가 넘파이에서 대부분 다 처리를 해줍니다. 수식은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수식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거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봤던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CIK다. 얘는 원소죠. 얘를 C라고 했을 때 C의 IK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such that 어떤 거냐면 C의 IK는 J는 1부터 N까지 A의 원소를 하나 가져오는 거죠. A의 IJ를 가져오고 B에서 B의 J, K 원소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I하고 K는 주어지는 거죠. 요 I 값 주어지고 K 값 주어지고 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상식처럼 작동하고 변하는 값은 뭐예요? J 값만 변하게 되겠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런 것들 싫죠. 근데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 이 식이 그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그냥 확 옵니다. 확 믿어보세요. 2 곱하기 3, 그 다음에 3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최종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이 되겠네요. A, B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2 곱하기 2니까 C11, C12, C21, C22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좀 전에 직관적으로 살펴본 거에서 봤으니까.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럼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C11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C11. 그러면 요 I하고 얘가 I하고 K죠. I는 1, K는 1이니까 1, 1 이렇게 고정을 하고 J만 바꿔가는 겁니다. 1부터 N까지니까 여기 3개가 있죠.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있으니까 3까지 가면 되겠죠. 각각의 원소를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해라 그 뜻이죠. 그 위치가 요거의 값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원원이니까 좀 안 보이니까 얘를 좀 지워볼까요? 자, 첫 번째 원소는 뭐죠? J만 바꾸면 되죠. J가 1부터 3까지니까 첫 번째는 2하고 1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거 1 넣어주는 거죠. A11, B11이면 어떤 거죠? 얘랑 곱하라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7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얘는 시그마는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뭐 요거랑 요거는 고정이죠. 두 번째 값하고 요 값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2하고 9가 되죠. 두 개 곱한 다음에 계속 더해 나갈 거예요. 시그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곱하라는 거죠. 여기만 3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J 값이니까. 그러면 3하고 11하고 곱하라는 얘기죠. 곱해서 다 더하면 58 나오죠. 그러면 C12 한번 구해볼까요? C12는 1하고 2가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J 값만 계속 바꿔갈 겁니다. 위에서 했던 거랑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A11에 B12, A11은 얘죠. 그 다음에 B12는 얘죠. 그래서 1 곱하기 8 더하기 또 여기 중간 값만 바뀌었죠. J 값만. 그러면 A12는 얘죠. B22는 얘죠.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13, B32 하면은 3 곱하기 12 다 더하면 64가 나오네요. 64. 그 다음에 두 개 더 남았죠. 얘 했고 얘 했으니까 두 개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 한번 해볼게요. 2, 1이면 2하고 1 고정되고 J 값만 계속 바꿔가면 되죠. 여기 요 값만. 그러면 했던 거랑 똑같은 식으로 A21 얘죠.
B11 얘네요. 그러면 100 곱하기 시그마니까 여기 더하기를 해줘야 되죠. 더하기 해주고 A22 B21 얘죠.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6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 거 한번 해볼까요? 얘 이렇게 그러면 2하고 2가 고정되죠. 얘랑 얘랑 고정되고 제 값만 쭉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 지워볼까요? A21은 얘죠. 얘 곱하기 B12니까 얘 4 곱하기 8이네요. 더하기 22 22 22 22 얘죠. 얘 더하기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거 곱하기 요거 3이니까 B 매트릭스에서 원소 3,2 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5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여기다 담으면 되는 거죠. 결과 매트릭스에. 그럼 결과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고 행렬이 이렇게 있고 58은 얘죠. 원원이라고 했으니까 1,1에 담는 거죠. 64는 어디에 남아요? 두 번째에 담고 136은 2원이니까 2,1에 담고 마지막은 2,2죠. 여기 2,2니까 여기다 담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행렬 곱하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저 요거 애니메이션 만드느라고 개고생했어요. 간단하긴 한데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판서하면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많이 지저분해질까봐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거 만드느라고 힘들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행렬 곱하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순서가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랑 틀린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수 체계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뭐 X 곱하기 Y나 Y 곱하기 X는 같은 거죠. 근데 행렬의 세계에서는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은 B 행렬 곱하기 A 행렬하고 틀립니다. 같을 수도 있는데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죠. 전체를 만족해야 교환 법칙이 만족하니까 결국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고 크기가 n 곱하기 p라면 이거 두 개 행렬을 곱한다고 칠 때 m 곱하기 p 처음 거 마지막 거 이렇게 날라오긴 하는데 b 곱 이렇게 얘는 되죠. 얘는 되는데 얘가 여기는 p 곱하기 m이잖아요. p하고 m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르면 뭐예요? 값이 다 달라지는 거죠. 아니면 곱하기 자체를 못 한다든가 곱하기를 해도 순서가 꼬이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될지 모른다. 얘랑 정확히 항상 같아야 되는데 항상 같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 그거 왜 그런가요?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현재까지로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얘랑 얘랑 값이 틀리기 때문에 곱하기가 안 될 수도 있고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깊게 배울 건데요. 행렬의 곱은 선형 변환의 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가 있는데 x라는 벡터에 a라는 행렬을 곱해주면 어떤 뜻이냐면 뭐 평면이 xy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평면을 이렇게 막 회전하거나 뭐 쭈그러뜨리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행렬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거기다가 b라는 행렬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와 있는데 또 b를 곱해주면 얘가 또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어떤 그 선형 변환을 하게 되는데 선형 변환의 순서가 틀려지면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좀 더 깊게 가면 합성함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를 a라는 행렬에 변환을 시키고 이 결과가 나오면 다시 b라는 행렬에 대입해서 변환을 시킨다. 그건 뭐 이런 거죠. f의 g 합성함수 옛날에 고딩 때 요즘 배우나 모르겠어요.
요거는 어떻게 쓰죠?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으면 f의 g의 x 이렇게 쓰는 거죠. g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값이 다시 f가 적용되는 거랑 비슷해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환법칙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g 합성함수 f 이렇게 쓰면 g에 f가 들어가는 거죠. fx 얘랑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깊게 들어갈 거예요. 선형 변환이 어떤 차원이나 공간을 이동하는 거로 쓰이게 되는데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런 것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강의에서는 뭐만 알고 계시냐면 얘가 안 맞잖아요. 맞더라도 요게 틀린다는 거죠. 요 과정 있죠. 요 과정. 요 과정에서 곱하기나 더하기의 순서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값이 항상 정확하게 똑같진 않다는 그것 때문에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선형 방정식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행렬의 곱하기를 살펴봤으니까. 처음에 행렬이 발명된 이유는 전전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발명을 했어요.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이 있어요. 얘를 행렬로 표시를 해야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을 거 아니에요. 행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표현 방법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개수들이 있죠. 1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2, 결과값 20 이렇게 쭉 써주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것들은 요 값들까지 뒤쪽에 이렇게 추가했죠. 이런 식으로 표현된 행렬을 첨가 행렬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딥러닝에서는 이런 표현법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요 개수들만 떼온 겁니다. 1, 2, 1, 1. 요 떼와서 이렇게 놓고 x와 y를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요 행렬을 미지수의 앞에 있는 숫자들 여기 개수라고 부르죠. 개수들만 모아서 행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개수 행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결과값이니까 상수 행렬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른다. 그 얘가 왜 있어요? 야, 그거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붙여준 거죠. 각각의 특징을 갖는 거를. 풀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렇게 첨가 행렬 형태로 된 거는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라는 걸 쓰고요. 개수 행렬과 상수 행렬로 표현한 거를 어떻게 푸냐면 역행렬을 이용해서 풉니다. 주로 딥러닝에서는 요쪽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자, 먼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가우스 조던 수거법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역행렬을 이용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역행렬을 안 배웠어요. 역행렬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간단한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조던 소거법은 어떤 거냐면 가우스라는 분 아시죠? 그리고 조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일리미네이션 소거하는 거니까 없애는 것 같아요. 없애는 방법을 고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런 방식을 중국인가 인도? 아라비아에서 먼저 썼는데 가우스 조던이 정리를 해서 이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딥러닝에서는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데 굳이 제가 여기 학습 자료에 넣은 거는 행렬 연산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렬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일반적인 방식은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하고 정확히 똑같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풀다 보면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모든 연립 1차 방정식은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적용하면 프로그래밍 가능해요. 참고로 여기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를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니까 이런 블로그를 제가 찾아본 건데, 가우스 조던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써 있으면 어떤 리니어 선형 어떤 이퀘이션을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x0는 뭐, x1은 뭐, x2는 뭐 이렇게 값을 찾아주는 코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긴 미지수가 뭐 100개든 200개든 1000개든 상관없어요. 계산은 컴퓨터가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행렬이 돌아가는 것들을 이해하고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들어두면 좋다.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세 가지를 적용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립 방정식 푸는 거랑. 각 행의 상수를 곱할 수가 있습니다. 단 0을 곱하는 건 안 돼요. 0을 곱하면 모든 게 0으로 후루룩 다 바뀌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어떤 상수를 곱할 수 있어요. 각 행에. 그리고 각 행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행을 상수배한 다음에 다른 행에 더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을, 얘는 규칙이 있는 거죠. 규칙이 있으면 어떤 게 가능한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죠.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에 가우스나 조던이 하실 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다 손으로 풀었겠죠. 요즘에는 손으로 안 풀죠. 좀 전에 봤던 소스 코드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풀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얘는 첨가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런 연립 방정식이 있으면 미지수 x하고 y,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첨가 행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썼던 규칙들을 먼저 쓰는 거예요. 일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해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요 행에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행에 1행을 더해요. 두 번째 행에 첫 번째 행을 더해. 그러면 나온 값은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하는 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해가지고 결과값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3, 3 날라가고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12 더하면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똑같이 쓰는 거죠. 요 행이 없으니까 0으로 쳐주면 되죠. 0 쳐주고. 그 다음에 1행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면 요게 1행이죠. 1행.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행렬로 표시하면, 첨가행 행렬로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2행을 8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y는 1 나오죠.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계수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2행에 2를 곱해서 1행에 더할 수가 있겠죠. 요 2를 곱한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서 1행에다 써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x는 3, y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이어고널이 다 1이 됐죠. 1이 되고 나머지 원소들 0. 결과는 뭐죠? x는 3, y는 1. 이게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해는 x는 3, y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다 지우고 아까 했던 것들이 다 여기 있던 것들을 다 날려버린 거죠. 날리고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요것만 생각을 한다면, 요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요 첨가행렬 자체만 가지고 곱하거나 빼주거나 행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상수를 곱한다든가 행과 행을 더하거나 빼서 다른 행을 업데이트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전문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냥 소개만 들으세요. 이렇게 요 앞쪽에, 요 앞쪽은 다 0이야. 그리고 처음 어떤 값이 오게 되는데 0으로 쭉 채워지다가 어떤 값이 오게 되고 어떤 거는 다 끝까지 0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내 앞단에 다 0이고 어떤 값을 만나게 되는데 얘가 어떤 아비터리 넘버예요. 어떤 숫자면 돼요. 0이 아닌 숫자면 돼. 0이 아닌 숫자면 되고, 여기 나머지 있죠. 요 대각선. 요 위쪽. 처음 만나는 헤드의 위쪽은 어떤 실수값, 아무 값이나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헤드가 있는데 요 밑에는 다 0으로 채워져 있고,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을 만들면 어떤 값들을 구할 수가 있죠. 이게 뭐 z면 z는 이 값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불러요. 얘도 똑같죠. 어떤 값이죠. 요 어떤 값은 이 앞쪽은 전부 다 0이고
여기는 어떤 실수가 와도 되는 거죠. 뒤쪽은. 이렇게 하는 걸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모양을 로우 이첼런 폼이라고 부릅니다. 행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근데 조던이라는 분이 이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했는데 리듀스드 로우 이첼런 폼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한 번 더 연산을 하는 거죠. 또 앞대가리 헤드까지 올 때는 다 0, 헤드를 만났을 때 헤드가 1이면 위아래는 모두 다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0으로 채워지는 행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기약행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기약행 사다리꼴이죠. Reduced Low Echelon Form이 된 거죠. 여기 0, 0, 0 이렇게 있다고 치면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 앞에까지는 다 0, 1을 만났으면 위아래로 다 0.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요 가우스 소거법은 요 값이 임의의 실수값인데, 가우스 조던 소거법은 또 1로 맞춰주는 거죠. 한번 연산을 더 해주는 거죠.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답 구하기가 쉬운 거죠. x는 3, y는 1, 얘가 x, 얘가 y니까 이거를 찾기 쉽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이첼런 폼이라는 것들의 용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행렬을 배우다 보면. 그러면 너무 당황하거나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행렬이라는 게 맨 처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곱하고 서로 더하고 빼고 뭐 위치를 바꾸고 이런 걸 하더라.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최종 해를 구하는 방식은 앞쪽이 다 0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건데, 그냥 가우스 소거법은 행사다리꼴 이렇게 되죠. 요게 사다리꼴이죠. 이렇게 만드는 거고, 기약행 사다리꼴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작하는 게 다 1로 바꿔준 거죠. 양변에 어떤 수의 역수를 곱해주면 다 1로 만들 수가 있죠.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를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곱할 때 어떤 행렬에다가 3으로 나눠주고 싶으면 그냥 3분의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얘는 상수니까 실수의 집합에서 하나 빼오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깊게, 오늘 이번 강의까지는 괜찮죠. 지금까지는 좋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건데 벡터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때 깊지만 더 재밌습니다. 뭔가를 깊게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번 강의까지 잘 청취를 하셨다면 다음 강의도 제가 올리면 바로 팔로우업을 하셔서 행렬 선형대수의 그 깊고 깊은 세계로 같이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